터키 북동부에 자리 잡은 거대한 아나톨리아 고원. 붉은 강이 흐르고 태양이 뜨는 그 땅에 한 제국이 존재했다. 어느 날 바람처럼 나타난 이방인들은 이 언덕에 거대한 제국을 세웠다. 세계적인 왕국의 수도로 당대 최고의 대도시였던 수도 하투샤의 성벽은 계곡 저편의 언덕과 봉우리 너머까지 뻗어 있었다. 주변 국가들이 청동기를 사용하던 때 그들은 강철을 자유자재로 만들었고 고대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인 철기를 바탕으로 영역을 넓혀나갔다. 그리고 고대 최강의 제국 이집트와 주도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었지만 오랫동안 잊혀졌던 수수께끼의 왕국. 그 이름은 히타이트였다. 히타이트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벌써 3000년. 그 흔적을 현대 터키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히타이트는 1000년 가까이 터키에 자리 잡았던 제국이지만 지금 터키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민족이다. 나타났을 때처럼 그들은 바람처럼 떠나버렸다. 그 뒤 수천 년 동안 터키 땅에는 수많은 민족과 문명이 털을 잡아 번영하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해왔고 동양과 서양이 어우러진 지금의 모습이 됐다. 수많은 관광객들은 여러 문명이 결합된 독특한 풍물을 찾아 터키로 모여든다. 많은 이들이 꼭 찾는 장소 중 가장 유명한 곳은 금시장. 한때 철이 금과 같은 대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이들은 과연 알고 있을까? 그 시대에 금처럼 귀한 강철을 자유자재로 만들어 사용하던 문명이 이 땅에 있었다는 사실도 아마 알지 못할 것이다. 역사 속에서 철저하게 묻혀졌던 왕국. 하지만 의외의 곳에서 히타이트가 남긴 유산을 만날 수 있다. 전통 기법으로 만들어지는 실크 카펫은 터키를 대표하는 인기 상품 중 하나로 예술성이 높은 작품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 카펫에 새겨진 이 무늬들. 다채로운 자수와 문양은 그동안 터키를 지배했던 수많은 문명들의 집합체인데 그 중에는 히타이트 때부터 내려온 문양도 있다. 하지만 곳곳에 남은 고대의 유산을 최근까지도 사람들은 잘 몰랐다. 유일한 예외는 학교다. 이스탄불 대학의 히타이트 학과. 학생들은 3000년 전에 존재했던 문명의 흔적을 열심히 쫓고 있다. Yazdığınız örneğin bir Çilyasıyla yazalım. Önce bunu bir tane adı olduğunu bileceksiniz. İngiliz. Sonra T işareti çünkü teşuk
Sonra şu işareti. Sonra da işareti. 이곳에서 히타이트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역사다. Dikkat ederseniz çivi yazısı. 하지만 히타이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은 겨우 100여 년. 멸망한 지 수천 년간 히타이트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구였다. 현재 터키는 물론이고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 활발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들은 히타이트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까? For me, I find the importance of this conference is quite global. It's about global heritage and archaeology within the political context, both in history and in the modern sense. And we can see how history and archaeology have been of great importance for political reasons on a global scale. That is the most important. Give you a short impression of how 척박한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찬란한 철기 문명을 일궈냈던 히타이트 제국은 고대사에서 아주 독특한 존재다. has been achieved, and we can at least pinpoint the obstacles we are confronted with. Hititlerin bulunması, ortaya çıkması ve araştırılması ve araştırmaların sonuçlarından görüyoruz ki insanoğlu çok verimli olmayan bir bölgede de bir büyük siyasi sistemi kurup komplike bir toplum kurup ve bir imparatorluk yürütebilir. Yani bu dünya tarihinde çok önemli bir unsur. Çünkü görüyoruz ki bu nehir ovaları, nehir havzalar bir devletin oluşmasına veya bir imparatorluğun oluşmasına ön şartı değildir.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은 위대한 문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히타이트. (3000년) 동안 완전히 사라졌던 거대한 제국은 아직도 많은 부분을 감춘 채 이제 겨우 그 일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까맣게 잊혀졌던 히타이트의 대왕들과 신들, 주변 국가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전차 군단도 되살아났는데 사라졌던 히타이트는 어떻게 우리의 곁으로 돌아왔을까? (1830년) 텍시에라는 프랑스인이 터키 여행 중 보아즈 칼레를 방문한다. 언덕에 올라간 그는 우연히 고대 왕국의 흔적을 발견하는데 하지만 당시 역사가들은 이 아나톨리아 지방에 있었던 제국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텍시에도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의 발견은 학자들의 호기심을 끌기 시작한다. 이후 영국과 독일의 많은 탐험가들과 학자들이 아나톨리아를 방문해 유물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당시 그들의 발굴 작업은 수준이 낮아 엄청난 유물과 유적이 훼손되는 가운데 운 좋은 사람들은 미스터리한 기호가 새겨진 유물을 발굴하고 텍시에가 발견한 유적지의 상형 문자가 시리아 문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만약 이 기호들이 동일한 문자라면 정말 사라진 왕국이 있지 않았을까? 히타이트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가운데 실마리가 또 하나 나타난다. 성서였다. 아치볼드 헨리 세이스라는 학자는 성서에 등장하지만 야만인으로 무시당했던 한 민족을 거론한다. 열왕기에 등장하는 헷. 아쉽지만 이것이 성서가 제공한 전부였다.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기록에서 히타이트는 늘 패배하는 야만족에 불과했다. 수수께끼의 왕국이 해쪽이라는 세이스의 가설에 대한 비웃음과 논쟁이 심해지던 중 보아즈 칼레에서 점토판 발굴 작업을 하던 독일학자 윙클러는 1906년 기적 같은 행운을 만난다. 어느 날 윙클러는 막 발굴된 점토판을 하나 봤는데 아카드어로 적힌 외교 문서 점토판이었다. 그것은 이집트 카르나크 신전벽에 상형 문자로 새겨진 내용과 똑같았다. 수천 년 전 히타이트와 이집트 사이에 있었던 카데시 전투의 평화협정 문서였다. 같은 조약서의 다른 한쪽이 3,000년이 지난 후 1,600km 떨어진 곳에서 발굴된 것. 그리고 몇 년 뒤 흐로즈니가 히타이트어를 해독한다. Rozni iki kere İstanbul Arkeoloji Müzelerinde çalışabilmiştir. Tam bu Birinci Dünya Savaşı sırasında kendisi zaten Alman ordusunda bir subaydı ve o sırada İstanbul'da bulunduğu sırada İstanbul Arkeoloji Müzelerine getirilen, Boğazköy'den getirilen Hititçe tabletleri inceleme fırsatı buldu. Ve o tabletlerden bir tanesinde ilginç bir cümleye rastladı. Nuninda an ezateni vatarma ekuteni diye bir cümle. 흐로즈니가 히타이트어를 해독하려던 당시 유일하게 해석된 단어는 닌다, 빵이라는 의미였다. 빵은 먹을 수 있는 것이다. 흐로즈니는 그에 맞는 동사, 먹다를 찾아낸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당신은 빵을 먹고 물을 마신다는 문장을 해독하게 된다. 이후부턴 일사천리였다. 이 문장을 시작으로 히타이트어는 수천 년의 침묵을 깨고 자신들의 얘기를 들려주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해독이 시작된다. 무르실리, 수필루리우마 등 위대한 황제들의 이름이 하나씩 세상에 드러나고 이제 히타이트는 전설이 아니었다. 이런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히타이트의 꼼꼼한 기록 문화 덕분. 서기관들은 히타이트어뿐 아니라 여러 나라 언어로 외교 조약과 국가 대소서를 기록했다. 히타이트에서 기록은 왕실 서기관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드물지 않은 일상. 그들도 점토판에 중요한 내용들을 남겼다. 이런 기록 문화 덕분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점토판이 제작됐다. Büyükkale'de yapılan kazılarda çok sayıda çivi yazılı tablet bulundu. Bu alanların hepsinde bu tabletler açığa çıktı. Bu tabletler günümüzdeki sayısı 35.000 40.000'e ulaştı. 덕분에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곳곳에서 새로운 점토판이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 이제 학자들의 관심은 히타이트인들은 누구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가로 쏠리지만 아쉽게도 자신들의 고향에 대해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유일한 흔적은 태양의 원반 속 황소와 사슴, 히타이트의 고유한 문장이자 현재 앙카라의 상징이다. 앙카라에 있는 아나톨리아 문명 박물관엔 히타이트 문명의 대표적인 유물들 상당수가 전시되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 히타이트인들은 큰 충돌 없이 비교적 순조롭게 아나톨리아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
히타이트인들은 왕조를 이룬 뒤 자신들의 업적과 정당성을 곳곳에 기록으로 남겼다. 중요한 내용은 훼손되기 쉬운 점토가 아니라 은이나 청동과 같은 금속에 새겨 보관했는데, 대표적인 유물이 투탈리아 4세의 국경 조약문. Bronz tablet 1986 Çorum Boğazköy kazılarında ele geçmiş olan bir tablet. Bronz tablet Hitit dönemine ait 13. Milattan önce 13. yüzyıla ait bir tablet ve Hitit döneminde yapılmış olan tek madeni tablet olma özelliği nedeniyle bizim için çok önemli bir tablet. Daha önce bildiğimiz gibi Kadeş Anlaşması'nın da gümüş bir levha üzerine yazıldığını biliyoruz. Fakat elimize geçmedi. Sadece pişmiş toprak kopyalarını bulabildik. O nedenle madeni tablet olma özelliğinden ve tek olmasından dolayı bronz tablet çok önemli bir tablet Hitit dönemine ait. Bronz tablet M.Ö. 1235 yılında yapılan bir anlaşma sonucu yapılmış olan bir tablet. 히타이트 왕조의 혈통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국경을 기록한 총 4페이지로 된 이 청동판은 현존하는 유일한 금속판이다. 이집트와의 유명한 카데시 조약문 역시 은에 새겼다는 기록이 남았지만 은 기록판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박물관과 학교에선 현재까지 발굴된 점토판들을 해독하는 작업도 아직 한창 진행 중이다. 새로운 발굴이나 해독 하나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바로 어제까지의 전설이 역사가 되고 역사적 사실이 바뀌는 것은 비일비재. 때문에 히타이트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한 세기가 넘도록 현재 진행형이다. A, P, İya, E, Eş, H, T. Burası kırık. 그 신화에서 역사로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해독된 수많은 점토판 중 하나에서 아니타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쿠사라 왕국 피타나 왕의 아들 아니타. 기록에 따르면 아니타는 아버지와 함께 주변의 소왕국들을 정복하고 하티국 남쪽에 있는 네샤까지 점령해 제국 최초의 수도로 삼았다. 그렇지만 상당수 학자들이 아니타는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치부했다. Burada bu Anita metninde Kral Anita hem kendisi hem de babasının yapmış olduğu savaşlardan ve zaferlerden bizlere bahsetmektedir. Ve Anita'nın laneti olarak geçen bir bölüm de çok ilginç olan bir bölümdür. Burada Anita Hattuşa'yı bir gece baskınıyla işgal etmiş ve oraya her kim ondan sonra kral olursa göğün fırtına tanrısının laneti o kralın üzerine olsun şeklinde bir lanette bulunmuştur. Ve şehrin her tarafına da zehir otları dikerek oraya giren kişileri bu şekilde lanetlemiştir. 이 아니타 기록문이 발굴된 곳은 퀼테페다. 히타이트의 옛 수도인 네샤. 지금 퀼테페라고 불리는 네샤는 아니타가 건설한 초기 히타이트의 수도로 상하 2개의 도시로 구성됐다. 왕가와 히타이트인들은 상도시에, 외국 상인들은 카룸이라 부르는 하도시에 따로 모여 살았을 정도로 상업이 크게 발달했다. 상도시에는 왕궁터가 발굴됐는데 거기서 나온 대표적인 유물 중 하나가 아니타 문서다. Burada gördüğümüz saray 100 metreye 110 metre ölçülerinde Anadolu'nun o dönemki en büyük yapılarından bir tanesi. Muhakkak ki 2 katlıydı. Çünkü zaten teraslama yöntemiyle üst katlara çıkmak mümkündü. 2 metre kalınlığında duvarları bir sur görevi de görmekteydi. Ve burada
muhakkak ki yine sarayın depoları, odaları tüccarlara kiralanmakta ve tabii ki kral bundan vergi almaktaydı. Ve kral da, Kaniş kralı da bu sistemin içindeydi. Kral ticaret yapmakta, gelen mallardan beğendiklerini alabilmekte ama parasını ödemek şartıyla. Dolayısıyla böyle hem yöneticiler hem de sivil vatandaşlar bu ticaretin içinde yer almışlardı. 그럼에도 상당수 학자들은 아니타는 신화라고 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네샤에서 유물이 하나 나타난다. 네샤는 19세기부터 점토판이 많이 발견되던 곳. 1948년부터 터키 고고학팀이 본격적으로 발굴 작업을 해왔고 아니타 동검이 발견되던 당시 발굴팀은 창고로 추측되는 건물터를 탐사하고 있었다. Yakın zamana kadar Anitta'nın efsanevi bir kişilik olduğu düşünülmekteydi. Hiçbir şekilde onun yaşadığına inanılmamakta. Bir sadece efsane olarak geçen bir isim olduğu düşünülmekteydi. Ancak buradaki şurada gördüğümüz resmi depo binası olarak adlandırılan ve içinde 2 ton obsidyenle birlikte Anitta hançerinin bulunmasıyla birlikte her şey değişti. Burada bulunan hançer özellikle üzerindeki Kral Anitta'nın büyük evi ibaresiyle önem kazanmakta. Bu hançerle birlikte Kral Anitta'nın gerçekten yaşadığı, gerçekten Kültepe'yi bir gece baskınıyla ele geçirdikten sonra burada saraylar, resmi depo binaları, surlar ve tapınaklar yaptırdığı anlaşılmış oldu. 이 검이 아니타 대왕의 것이라는 증거는 무엇일까? 바로 아니타 왕의 궁전이라는 글자이다. 이로써 아니타는 전설이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임이 증명됐다. 최초로 대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아니타를 시작으로 히타이트 제국의 역사가 시작된다. 당시 수도 네샤는 교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도시로 온 물품들은 일단 궁전에 도착해 세금을 거둔 뒤 아래에 있는 상인들의 거주지 카룸으로 옮겨졌다. 도시의 방과 창고들은 무역에 활용됐고 네샤는 히타이트의 수도이자 교역 중심지로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아니타가 세운 초기 왕국의 영광은 그리 길지 않았다. 잠시 몰락했다가 하투실리 대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부활하지만 수도가 바뀐다. 지금은 보아즈 칼레라고 부르는 하투샤로 스스로를 하투샤의 대왕이라고 불렀던 하투실리. 그는 히타이트의 수도를 아니타가 저주한 땅 하투샤로 과감하게 옮겼다. 과거엔 이 웅장한 언덕을 둘러싼 거대한 성벽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한때 서아시아 서부 해안에서 코카서스까지 북쪽으론 흑해산 중에서 시리아를 지나 이집트와 맞닿았던 제국의 수도로 번성했던 하투샤. 수도를 옮긴 것을 근거로 하투실리와 초대 대왕 아니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하투실리는 자신을 아니타의 후손이라고 계속 강조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하투샤는 히타이트 초대 대왕 아니타가 불을 질러 파괴하며 아무도 살지 말라는 저주를 남긴 곳이었다. 신의 뜻과 저주를 믿는 히타이트인들에겐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또 북쪽 변방에 있어 이민족들의 침공 위험이 높았다. 군사적으로 볼 때 수도가 들어서기엔 최악의 장소. 그럼에도 수도로 선택한 이유는 muasilka? Yani burada başkent olarak seçmelerinin en ana ögesi bir burada suyun olması, iki taş kaynaklarının yani taş yataklarının olması. Tabii bununla birlikte en önemli faktörlerden birisi de Hatuşa'nın ovaya hakim olması. Yani surlarını yapıyorlar, şehri oluşturuyorlar ama tabii düşmana karşı da nasıl bir tedbir alacaklar? Bu surlarını yaptıktan sonra en yüksek noktadaki 1200 rakımlı yer kapıya çıkılıp bakıldığında en az 1 ya da 2 günlük yaya yolu ya da atlı yolu diyelim buna rahat bir şekilde buradan kontrol edebiliyordu. Yani Hatuşa'yı seçmelerinin en önemli ögesi tabii ki bir de tarım alanlarının olması. Bu da çok önemli. Yani çünkü tarıma dayalı bir toplum. Ekip biçilecek alanlar var. Hemen ovada su var ve savunma sistemi. Her birini bir araya getirerek Hatuşa'yı seçmelerinin en önemli noktaları da bunlar. 이때부터 히타이트가 존재했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하투샤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하투샤가 위치한 곳은 현대의 기술로도 건축이 힘든 지형이다. 가파른 언덕은 경작이 불가능한 돌산. 덕분에 거의 훼손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 하투샤는 깊은 계곡과 봉우리 너머까지 성벽이 이어지는 대도시였다. 히타이트의 건축 기술자들은 이집트 파라오가 초청해 일을 맡길 정도로 큰 명성을 누렸다. 그 높은 언덕 위 도시 건축은 철저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그들은 자연 지형이 허락하는 한 대칭을 추구했다. 상하 2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하투샤의 가장 높은 곳에는 왕궁과 신전이 자리했다. 그리고 수많은 신들이 모셔진 신전은 도시의 중심이었다. 현재까지 발굴된 신전만 해도 30개가 넘는데 큰 것은 무게가 20톤 정도 되는 석회석 덩어리 위에 벽을 세웠다.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용이 남은 거대함. 이런 건축이 가능했던 비밀은 천공 기술이다. 천공기와 물, 모래를 이용해 돌에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뚫는 방식. Taşı delmek için kullandıkları alet bu ve benzeri aletlerdi. Bu aletlerde karşılıklı iki usta boruyu sağa sola döndürerek çeviriyorlar. İhtiyaç oldukça zımpara tozu ve su kullanarak bu işlemi yapıyorlardı. Hititler döneminde taşlara bu şekilde delikler delerek üste gelen taşta da aynı şekilde delikler iki taşı birbirine bağlıyordu. (6에서 8cm) 정도 깊이의 못구멍을 1시간이면 만들 수 있다. 위험한 부분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을 뚫어 돌 하나하나에 못을 박아 고정시켰다. 청동과 나무로 된 못은 돌이 미끄러지지 않게 했다. 안쪽에 박힌 못들은 약 33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식을 이기고 저자리에 박혀 있는 것이다. 히타이트인들의 건축 기술은 웅장한 성벽과 문에서도 볼 수 있다. 하투실리 1세가 재건한 하투샤의 상징은 성벽과 문이다.
성문과 탑, 요새의 성벽은 다각형 돌을 틈이 없도록 딱 맞춘 뒤 회반죽을 발라 매끈하게 다듬었고 내벽과 외벽 사이의 빈 공간은 흙으로 채웠다. 이 두꺼운 성벽은 당시의 무기로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었다. 히타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우뚝 솟은 성벽 아래 문들을 지나가면서 도시 설계자의 의도대로 감탄과 함께 위압감을 느꼈을 것이다. 하투샤엔 또 다른 특이한 건축물이 있다. 터키식 이름 예르카프. 땅의 문이라고 불리는 지하 통로가 하투샤 남쪽을 두르는 벽에 뚫려 있다. 이 용도에 대해서도 비밀 통로 등 의견이 분분했는데 Şu an Yerkapı'dayız. Burası Hititler döneminde, Hitit İmparatorluk döneminde suni olarak oluşturulmuş bir tepe üzerinde yer almaktadır. Tünelin bulunduğu, Potern dediğimiz bu tünelin bulunduğu yapı yarı piramidal, anıtsal bir mimariyle inşa edilmiştir. Anıtsal mimariyle inşa edilen bu yapının tam ortasından da bu tünel bulunmaktadır. Bu tünel, Potern dediğimiz tüneller genel olarak askeri ve gizli geçitler olmasına rağmen şu an bizim bulunduğumuz tünel sivil geçişler için, barış zamanında sivil geçişler için yapılmış, inşa edilmiştir. Çünkü surların olduğu üst tepeden günlük kullanım çok uygun değildir. Bu yüzden de alttan yerden bir kapı verilerek yer kapı oluşturulmuş. 하투샤가 오랫동안 수도로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철. 오랫동안 고대인들에게 철은 하늘의 선물이자 천상의 금속이었다. 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운석에서 타고 남은 철과 니켈의 합금뿐. 이것을 우연히 얻은 인간들은 황금보다 귀한 철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본다. 누가 처음으로 어떻게 철을 재련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에 소아시아에서 철을 가장 먼저 재련해내고 가장 잘 만들어 이용한 사람들이 히타이트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 성공은 하투샤의 지형 덕분이었다. İnsanoğlu ateşi keşfetmesinden sonra madenleri kullanmayı, eritmeyi de öğrendi. Hititler bunu bu coğrafyanın imkanları sayesinde bugün aslında dezavantajımız olan rüzgar ve yamaçlar, dik yamaçlar sayesinde bunu başarabildi. Bakırı işlerken içindeki az miktardaki demiri keşfedip bunu eritip bundan malzemeler üretti. Öncelikle odun, yüksek derece odunla, yüksek fırınlar yaparak ve odunla bunu bakır eritti. Daha sonra bu erimiş bakırı odun kömürüyle birleştirerek yüksek ısı elde etti ve bunun için de rüzgarın imkanlarını kullandı. Yamaçlara kurduğu fırınlarla rüzgarı bir körük gibi kullanarak ateşi ısısını yükseltti ve demiri eritti ve bu demirden malzemeler üretmeyi öğrendi ve insanlığa hediye etti. 계곡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 용광로로 들어가 철을 녹이는 높은 온도로 올려주는 것이 재련의 비밀이다. 아주 작은 철 조각도 보석처럼 다뤄지던 시절. 3500년 전부터 강철로 왕좌를 만들고 철의 왕호를 들고 통치했던 나라가 히타이트였다. Hitit dönemine ait demir yani. Bunlar yani çok önemli. Çok çok önemli. Yani dünya tarihi değiştiriyor yani. Bu önemli bizim için. Bir demir gönderir misiniz diyor. Bıçak bir şey gönderir misiniz diyor. Ondan sonra Hitit kırar yazıyor. Gönderemiyorum diyor. Güzel demir şimdiki zamanda üretmiyor diyor. Güzel demir
Zaman var diyor. Zaman demek ki bana kalırsa Eylül'de, Eylül-Ekim'de, tamam mı? O zaman ürettikten sonra size bir hançer göndereyim diyor. Şimdilik size bir tane hançer göndereyim diyor. Yani çıkan malzemeler demir çok varsa da parça halinde. Şekil olarak yok. Fakat analizi yaptığında o kadar güzel sonuç veriyor. 잘 부식되는 철의 특성상 남아있는 유물은 거의 없다. 하지만 기록은 풍부하다. 건축의뢰서에 2쌍의 철 황소를 부착하라는 지시가 있고 43kg이나 되는 거대한 제사용 그릇이나 장식품 주문은 물론 무기와 농기구를 철로 만들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처럼 히타이트는 철의 제국이었다. 철을 구하기 위한 상인들의 발걸음이 재련소가 있는 도시에 끊이지 않았다. 철을 통해 히타이트는 주변 국가들과 동등하게 교류하고 혹은 꾸준히 주변 국가들을 압도하고 정복하며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강력해진 히타이트를 보여주는 일화로 이집트 왕비의 청혼이 있다. 미망인이 된 안케세나멘은 히타이트 대왕의 아들과 결혼하고 싶다고 요청하고 잔난자 왕자가 떠나지만 결혼하러 가던 왕자는 암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이집트에서 살았던 왕자의 편지가 발견되고 비극은 김이 빠졌다. 잔난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30년이 흘렀다. 히타이트의 영역은 점점 넓어져 이집트와 만나고 평화는 이집트 파라오 람세스 2세가 등장하면서 끝이 난다. 내정을 안정시킨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의 식민지를 침범한다. 히타이트의 무아탈리 대왕 역시 3,5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전쟁에 나서 오늘날 시리아의 카데시에서 전투가 시작된다. 도망쳤다고 믿었던 히타이트 매복군이 오론테스 강줄기에서 이집트군을 덮친다. 자만심으로 히타이트를 얕봤던 파라오는 간신히 퇴로를 뚫고 퇴각한다. Yani Mısırlılar taraflı gösteriyorlar. Bu normal, yani bu devlet politikası, devletin propagandası olarak düşünmemiz lazım. Yani Medinet Habu'daki tapınağın duvarındaki resimler ve anlatımlar tabii ki devletin resmi ideolojisine yansıyor. Fakat ve Mısırlılar için yazılmış bir şey, ya hazırlanmış bir şey. Fakat gerçekte büyük bir ihtimalle bu savaş daha farklı bitmiş ve şunu biliyoruz, yani Firavun kendini zor kurtarmış. Yani bir taktik, büyük bir ihtimalle askeri taktik açısından bir yanlış karar sebebiyle, yanlış bir karar veya yanlış bir hareket ile kendini çok tehlikeli bir duruma düşürmüş ve zar zor kurtarılmış yedek bir birliği tarafından. 이집트 군대는 퇴각했고 카데시는 히타이트의 식민지로 남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아탈리 대왕과 동생 하투실리는 이집트 편에 섰던 국가들을 응징했다. 히타이트의 대왕들은 점령했던 지역에 승전 기념비를 세웠는데 예르지에스 산에 있는 프락틴 바위에도 기념비 중 하나가 발견됐다. 카데시 조약을 맺은 하투실리 3세의 승전 기념비다. Hititler Boğazköy'de ne zaman huzuru sağladılarsa hemen gözlerini Akdeniz'e, Suriye'ye diktiler. Çünkü Suriye o dönemin en zengin ülkesi ve fırtına tanrısının mabedinin olduğu büyük ülke. Fırtına tanrısının önünde 3. Hattuşili hemen bir gagaz testisiyle sıvı libasyon yapmakta. Bu yol üzerinde Kayseri ili içinde 3 tane daha zafer anıtı, Hitit ordusunun geçtiği yerlerde fethettiği ülkeleri
fethetmesi anısına dikilmiş ve buradan rahatlıkla bu izden Hitit ordularının da geçtiği yolları tespit etmek mümkün. 현재까지 카이세리 지역만 해도 4개의 승전 기념비가 발굴돼 있다. 이렇게 오리엔트의 두 강자가 진검으로 맞붙은 전투는 사실상 이집트의 판정패로 끝이 났지만 역사 왜곡의 승자는 이집트였다. 람세스는 카데시 전투에 관한 기록을 신전의 벽에 새기며 자신을 위대한 승리자로 기록했다. 이집트군이 이 카데시 근처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 히타이트 군이 이 바로 옆에 카데시 그 동쪽에 매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군대가 프레사단의 이 측면을 치고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프레사단이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히타이트 군이 이제 아문사단을 포위하게 되고, 만약에 이게 이집트의 압승이라면 후에 나중에 그 평화협정을 맺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았을 때 이런 전투가 아마 이집트의 일방적인 승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 있죠. 한편 형 무아탈리가 죽자 하투실리는 조카를 쫓아내고 왕위에 오른다. 새로운 대왕이 된 하투실리는 람세스 2세와 역사에 남을 조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카데시 조약. 요점은 간단하다. 서로 두 번 다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것. 고대 최강 대국의 충돌은 이렇게 평화조약으로 마무리가 된다. 세계 최초로 체결된 국제법상의 평화조약이었다. İlk kez dünyada veya dünya tarihinde ilk kez iki tarafın eşit olarak birbirine eşit olarak kabul ederek bir sözleşmeye vardığını görüyoruz burada. Her ikisini şartlarını, istediklerini ortaya koyar ve bunu eşit olarak değerlendiriyorlar. Yani biri üst, biri altta, biri kazanan, birisi kaybeden olarak değil, eşit olarak bunu değerlendiriyorlar. Ve bu çok önemliydi. Onun için bu sözleşme dünyanın ilk diplomatik, gerçekten diplomatik olay olarak kabul ediliyor. 람세스 즉위 21년째가 되던 해, 이집트에 히타이트 사신이 방문해 조약문이 새겨진 은판을 건네준다. 이 조약이 어떤 계기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굴된 내용이 없다. 기록된 최초의 조약이었을 뿐 평화조약은 카데시 조약 이전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조약의 가장 큰 의미는 히타이트가 멸망할 때까지 두 나라가 평화를 지켰다는 것이다. 카데시 조약 이후 두 나라는 활발히 교류했다. 그 증거로 하투샤에는 이집트에서만 나는 녹색 돌이 발견되고 히타이트와 규격이 다른 이집트 마차를 위한 돌길을 설치하기도 했다. 또 왕비들끼리도 선물과 서신을 계속 교환했다. Ve 2. Ramses'in eşi Naptera'nın 3. Hattuşi'nin eşi Pudepa'ya yazdı. Yani Hitit kralı 3. Hattuşi'nin eşi Pudepa'ya yazmış olduğu bir dostluk mektubu. İki kraliçe de Mısır ve Hitit arasındaki dostluk ilişkilerini sürdürmek açısından birbirlerine böyle dostane mektuplar yazdığını biliyoruz. 평화는 히타이트와 주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인구 1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에도 15,000명분의 밀 저장고를 짓는 등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평화는 내부에서 깨지기 시작했다.
히타이트는 지배층의 왕위 다툼으로 쇠퇴의 수레바퀴에 올라탄다. 죽고 죽이는 가족 간의 전쟁은 건국 초기부터 고질병. Tabii bu her dönem, her toplumda olduğu gibi kral öldükten sonra kimin tahta geçeceği büyük tartışmalara neden oluyordu. Hititlerde de böyleydi. Birbirlerini öldürmeler, birbirlerini vurmalar, kırmalar bu hep devam etti. Ki krallar Hatuşa'nın yani Hitit devletinin ta son dönemine kadar bu çekişme, bu ne diyelim gelişmeler devam etti. 피비린내 나는 고륙 상쟁을 종식시킨 것은 텔리피누 대왕이었다. 그는 자신을 죽이려던 아내의 옥바를 용서하고 왕위 계승 서열을 정하는 칙령을 발표한다. Ayrıca tahta geçme meselesini de eğer ilk eşten bir erkek çocuk varsa o kral olsun demiştir. Eğer birinci eşten yoksa ikinci eşten olan bir erkek çocuk olsun demiştir. Eğer gene de bir erkek çocuk yoksa, prens yoksa prensi ilk eşten olan prensesin bir damat evlensin, yani bir erkekle evlensin. Bu Türkçe'de iç güveyliği meselesi Hititlerde de olduğunu görüyoruz. Ve onun kral olmasını bu fermanında bildirmiştir. Dolayısıyla kendi durumunu da telepüğünü sağlamlaştırmıştır bu. 그러나 찬탈 전쟁은 멈추지 않고 비극은 끝이 없었다. 가데시 조약의 주인공 하투실리 대왕도 조카의 왕위를 뺏었을 정도. 오랫동안 하투실리는 왕이 되려고 조카를 죽인 악명의 주인공이었다. 새로 발굴된 역사는 그 악명의 반은 덜어줬다. 하투실리 대왕의 조카인 우르테히숲은 왕위를 되찾으려다 발각되자 이집트로 망명해 생을 마쳤다. 마지막 왕 수필루리우마 2세는 이방인들과 싸우며 하투샤를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를 마지막으로 히타이트는 역사에서 사라진다. 오랫동안 하투샤의 종말은 아니타의 저주가 실현된 것으로 믿어졌다. Ve kazılarda da görüyoruz ki Hattuşa gerçekten planlı bir şekilde terk edilmiş. Yani birden bir yağmayla, bir göçle, bir savaşla terk edilmemiş Hattuşa. Yani Hattuşa'nın esas yıkılış nedeni ya da terk ediliş nedeni bunlara bağlanıyor ve planlı bir şekilde terk edildiğini görüyoruz Hattuşa'nın. 화재가 있긴 했지만 약탈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투샤는 적과 싸우다 점령당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는 정설. 800년간 제국의 수도였던 하투샤는 왜 갑자기 버려진 것인지 이유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히타이트는 이렇게 등장처럼 마지막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 영광의 파편들을 찾아내는 작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700년) 전 한 국가가 나타났다. 자신들의 고향과 이름을 버리고 히타이트인이라고 불렸던 민족. 새롭게 정착한 땅에서 찬란한 철기 문명을 일궈냈다. 그러다 다시 호련히 사라졌던 히타이트인들. 그들이 남긴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아나톨리아로 찾아왔다. Şimdi 1985'te yüzey araştırma başladık. Ondan sonra 86'dan itibaren kazı yapıyoruz. Ondan sonra çıkan malzemeler hepsini çıkan malzemelerin yanında çalışmak istedik biz. Çıkan malzemelerin yanında çalışmak istedik. Yani Ankara'da değil,
İstanbul'da değil, çıkan malzemeler yani huyun yanında çalışmak istedik. Onun için yani enstitü kırdık. 우리도 바람결로만 듣던 히타이트의 실체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났다. 3000년이 넘는 시간을 회귀해 잃어버린 왕국을 찾아다닌 여로였다. 그렇게 수천 신의 민족이라고 불렸던 히타이트를 만났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계속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들은 왜 히타이트를 찾아왔나?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같은 질문을 던져봤다. Şimdi son 30 sene içerisinde Hitit kültürüne yönelik ilgi çok arttı. Yani 1992'ye kadar Hitit arkeolojisi sadece Boğazköy'den ibaret idi. O zamandan bu yana en azından şimdi aklıma gelen 5-6 tane yerde değişik büyüklüğünde değişik Hitit kentler araştırıldı, kazıldı, ortaya kondu ve böylece bilgimiz bayağı arttı ve böylece çalışmaları bence uzun yıllar için daha yeteri kadar soru, bilimsel soru bulunur. Fakat yani Anadolu'nun tarihi yalnız Anadolu'nun tarihi değil ki. Türkiye'nin tarihi, dünya tarihi var burada. Mesela 10.000 sene, 10.000 seneden fazla burada kültür var içinde. Bunlar yani tamamen dünya tarihi oluyor. 중동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문화의 원료를 제대로 밝히고 우리 역사를 더 풍성하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히타이트에 대한 연구가 결국 우리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죠. 가는 곳마다 질문과 대답이 이어졌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었다. 역사는 지역과 민족에 한정된 유산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 역사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사를 얘기할 수 없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한때 고대 문명의 정점을 이뤘던 국가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문명, 히타이트를 잊고 있었다. 지금도 히타이트라는 이름이 생소한 사람들이 대다수다. 후대로 계승되지 못한 아쉬운 역사의 유산을 찾아 복원하는 것. 그것은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모든 인류의 의무가 아닐까. Vamos,